자, 그러면 두 번째 심포지움으로요. 신동엽 시인의 명성요고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대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이강산 시인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실 거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저도 시인이라는 어떤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저는 HK 연구교수라는 명칭밖에 없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서울에서 한 8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 학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 논문을 쓰다가 아니 그래도 신동엽 시인 정도의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작가인데 어떻게 그의 활동상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가 신동엽 시인이 명성여고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좀 주목을 해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명성여고 출신의 학생분들 그리고 이 오페타 석가타와 같이 작업한 백병동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파편적으로 이제 주워들었고 이제 그것들로 이제 간단한 에세이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단순한 기록 작업이지 학술 논문으로 될 수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학술적인 가치를 좀 염두에 두고 그 명성여고 시절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논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제 시간을 좀 체크를 저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명성여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어떤 학교 교지와 공연 등의 창작자로 관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그 당시에 오페타 석가타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서 작성된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학적인 배경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교사 임용 당시 초기에 제자분을 한 분을 만났고 또 교사 임용 후기 작고하시기 전 66년부터 67년까지 교육을 받았던 제자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명성여고가 어떤 학교였는지 그리고 신동엽 시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또 석가탑 작업에 참여한 백병동 선생님을 만나서 물론 신동엽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는 예술 교육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증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창작 작업이란 것을 단순히 학예회 수준의 그런 낮은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60년대 약간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사회인이면서 학생이었던 그리고 예술가이면서 교육자였던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학생층과 교사층이 만나서 이런 높은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들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발표문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제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동엽 문학연구는 신동엽 시인에 대한 정기적인 사실 혹은 주제적인 개념, 상호 텍스트적인 관계 등에 의해서 약간 창작자와 창작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충남 지역 문인과의 교류 관계를 살펴보면서 신동엽 시인의 문학적인 취향을 살펴보는 사회학적인 접근의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은 신동엽 시인이 등단 이후에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이 충남 지역에서의 교우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씀인데 단순히 충남 지역에서의 교육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의 교육 관계도 사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동엽 시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활동을 했고 영향을 받으면서 창작을 했는가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동엽 시인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이제 문학 연구에서 누락되면서 가장 큰 이제 오해 여지를 남긴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페타 석가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페타 석가탑은 이게 1980년 증부판에서 처음으로 이 자료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의 마지막 각주에는 딱 하나의 설명만 있습니다. 이 오페레타는 1968년 5월 백병동 작곡으로 드라마 센터에서 상연되었음.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인들이 보기에는
1960년대 대표적인 참여 시인 신동엽과 한국 전위음악의 대표 백병동 두 거장의 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버리면은 이제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2020년도에 석가탑을 이제 뮤지컬을 기획을 하면서 사실 연출자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홍보 차원에서는 이게 타이틀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거장의 만남.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이 명성여고에서 주최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 작업의 배경을 조금 이제 부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게 됐던 배경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한테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이제 명성여고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면서 명성여고에 근무한 정확한 시기, 정확한 시기도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대략 그냥 1961년부터 69년도까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년 근무했나, 9년 근무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 시기가 밝혀졌고, 교사 시절에 사진 촬영이 장면이 있는데, 저기 이제 전시실 보면은 교사 신동엽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산문 전집에 66년으로 나와 있거나 어디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촬영 시기가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촬영 시기도 정확하게 이제 밝혀졌고요. 또 신동엽 시인의 어떤 아까 미발표 교실에서란 시, 이것들도 언제 이제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짜잘짜잘한 일들은 제가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아까 기록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학술적인 그런 연구 논문은 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브루디에가 이제 말한 것처럼 작품의 미학적 형식이라는 것이 작가의 개인적인 재능으로 만들었다는 관점보다는 작가가 관여했던 사회적인 조건에서 작품이 출현한다는 관점으로 이동해서 모페에타 석가탑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절차를 이제 제가 소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원래 인터뷰 조사를 해서 연구 논문을 쓸 때는 이 연구 절차를 굉장히 길게 이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으며 어떻게 만났고 그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준수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대략 이제 제가 짧게 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 동안 제가 알게 된 1960년대를 기억하는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의 표집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있는 의견들을 청취하는 심층 조사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연령대는 70세에서 80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중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전시실에도 그분의 짤막짤막한 인터뷰 내용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익명으로 다루진 않고 그분들을 공론화해서 인용했음을 밝히겠습니다. 이 인터뷰 조사는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에 선정되어서 수행한 미발표 소장 자료 체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 논문의 가장 큰 배경은 또 이구열 선생님과 김영 선생님의 기획력 덕분에 제가 또 이 인터뷰 조사를 수행했고 그 자료들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발표하고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장자료 체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구술 자료 수집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은 2018년, 2022년도에 제가 이미 들었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후속 인터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도 밝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분의 인터뷰 자료를 연대기 순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지금부터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부분 보겠습니다. 1959년 이제 신동엽은 이제 등단을 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평론사에서 취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명성여고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교육평론사에서의 활동상과 명성여고의 취업 임용 당시의 일화들이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 기록들 역시도 정확한 출처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도록이면은 좀 출처가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성여고와 관련된 일화들은
신동엽 시인의 장녀 신전섭 화백께서 남긴 짤막짤막한 글만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정보들만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명성여고 야간부 학생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1961년 9월 9일부터 1969년 4월 7일까지 교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 제자였던 조순자 명인은 이제 신동엽 선생님에 대한 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제 인용문들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고 짤막하게 읽고 넘어갈 테니까 눈으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요. 대학생도 그때는 교복이 있었어요. 꽃 같은 옷을 입고 오시고 눈동자가 또 흑포다 같았어요. 까만 포도같이. 조순자 선생님은 31세의 청년 신동엽에 대해서 흑포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차분한 찬머리, 매끄러운 피부, 조그만 입, 크지 않은 목소리, 단정한 교복 같은 옷 복장 등을 기억했습니다. 1961년도 신동엽의 명성여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생생하게 그날들의 일들이 또 소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1961년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그 당시에 신동엽 시인의 이미지를 함께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항상 언제나 시를 하나씩 읽어주세요. 무수히 많은 시를. 선생님, 늘매기 울음소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61년도에 이미 교실에서라는 시가 나온 건데 전집에는 68년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시절을 산 사람이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늘매기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동엽 시인이 알려준 내용들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교실에 들어와서 출석을 부르고 시 한 편을 낭독한 뒤에 수업 진도를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의 시고 늘매기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관심 갖고 질문해서 들은 답변에서 뱀이 허물을 벗으려고 나무에 부딪는 모습, 종 울리는 소리처럼 나무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그 정서를 오랜 세월 동안 잊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실에서라는 시를 이제 문자로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의 그 애착을 갖고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순자 선생님은 낮에는 이제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늦은 저녁에는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야간부 학생들은 낮에 많이 일하고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이었습니다. 신동엽의 학생들에게 너는 작은 게 아니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란 시어와 함께 그 당시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조순자 선생님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에는 명성여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은 거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층적으로 다시 여러저런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인용문에서 아래 한 4번째 줄 정도인데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춘천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청계천변에서 벌어먹을 곳도 많잖아요. 나이 불문하고 향양렬은 대단했던 여학생들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계층의 소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명성여고 야간부 구성원들은 학생인 동시에 사회인이었습니다. 조순자 선생님은 자신이 좋아서 예술한다고 방송국 갔지만 대개의 구성원은 낮에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야간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온 사회인이었습니다. 명성여고 야간부 교실에는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오후 늦게 학교 왔으나 피곤하여 잠든 학생이 많았습니다. 신동엽은 잠에 든 학생을 단 한 번도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면서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멋이 있는 여러 면으로 해서 자아가 좀 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신동엽 시인들은 그들의 깊은 자아들을 알아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조순자 선생님은 명성여고에 다니긴 했는데 그 안에서의 다른 학생들과 약간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긴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국어일을 하고자 야간반이 있는 명성여고를 1년 동안 다녀야 했고 했는데 그녀가 말한 것처럼 낮에 일하고 수업 시간에 잠든 학생들 중에 본인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면 이제 그 당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잠에 들었던 학생들을 제가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신동엽 씨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인터뷰에 동행했던 김현수 원장님이 질문을 해서 신동엽의 역사관에 대한 교육 내용도 답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중요하지만 이 본론의 주제와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제가 각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수업 시간에 잠든 학생 입장에서 어떤 기억들을 명성요구에 대해서 이제 들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홍은표 선생님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회사 급사죠. 맨 처음에는 제1금융 일수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니까 인쇄소도 가고 개인 사무실도 가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홍은표 선생님은 1학년 시기에는 주간반을 다니다가 담임교사의 소개로 회사 급사일을 하게 되면서 주경야독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명성요가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해 있고 청계천 건너편 중구 명동에 일수회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청소, 심부름, 일수, 수금 등의 업무를 하고 야간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홍은표 선생님은 당시 가정불화를 겪어야 했고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취직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진짜 참 교육자였다라고 하면서 편무선 교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말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의 처지를 알아봐줬던 그 교사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이제 제가 좀 감동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낮에 계속해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는 잠을 자다 보니까 신동엽 시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데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분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 나올 때는 약간 이제 당황하셔서 말씀을 좀 아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추천해줬던 교사의 이름만큼 정확하게 기억했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주목을 했고요. 공부하려면 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 등록금은 1,800원이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냈을 거예요. 집에 보탰겠죠. 시험 볼 때 등록금을 못 내면 시험을 못 보게 해요. 못 내서 간신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야간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추억이 없어요. 그냥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이 홍은표 선생님은 야간부 학생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쪼개며 지내는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당시 동창생 모임이 지금 있어요. 5분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뵙고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동창생 모임에 이제 나가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분이 경주 수학여행 사진을 저희한테 문학관에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이 디지털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로 볼 때 크잖아요. 근데 실물로 보면 손바닥만 해요. 주먹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진을 50년이 넘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어떤 되게 애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나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통화만 이제 한 분한테 좋은 정보들도 얻었습니다. 명성여고 교지 성원이 다른 교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어떤 공연을 본 적은 기억은 안 나는데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 국립극장이 이제 그 국립극장에서 신동엽 시인의 시극 그 입수의 파인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립극장에 가서 공연을 받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교사로서 학생들과 협력하면서 교내 문예 활동을 지속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백병정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전공학원을 통해서 신동엽 시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셋이 좀 놀고 다니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세 분이 만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교사 친구로만 알았지 당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서로 크게 인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금강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각자의 활동이 서로에게 조금씩 인지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고생한테도 이해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석가탑을 먼저 만들었고 오페라도 기획을 했지만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남아있는 석가탑 악보는 피아노 스코어로만 되어 있고 이 오페타,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레이션 했던 그 작업물은 공군교향악단이 없어지면서 다 같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필학보를 기증받으러 온 저한테 공연 창작의 계기를 먼저 이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분들은 사실 교내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했던 교사이고 교육자였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만나고 주말도 만나고 또 산을 좋아해서 많이 만났다라는 말씀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처음에 창작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술을 마시고 등산하면서 교사 친구가 된 상태에서 이 오페레타 창작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쉽게도 정확하게 어느 술집에 갔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없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문제의식을 제가 예술교육 1960년도에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자기 작업을 하니까 교육과 예술이 자연히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또 대학 진학을 목표로 수능 점수를 잘 받게 하기보다는 전부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 애호가를 만들어서 내보내자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그래서 음악 감상할 수 있도록 정오의 음악실 이런 것처럼 가벼운 곡을 매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고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어떤 수용과 생산, 그 소비 이런 전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일들도 해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시를 낭독했다라는 것. 그리고 백변호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볍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정오의 음악실을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음악회, 문학회라는 것들을 개최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학교 안에서 예술을 하면서 교육을 했던 그런 정황들을 공통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 각각의 계층적인 성격에서 오페레타 석가탑의 사회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당시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일 뿐만 아니라 사회인이기도 했다라는 것들,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백병동과 신동엽은 이런 성격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예술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면서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오페레타 석가탑은 이러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한 집단 창작의 산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래서 두 번째 단락에 아래서 네 번째 줄만 또 읽겠습니다.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또는 사회인이자 학생으로서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이 한국 첫 번째 오페레타를 출연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또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한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이 1960년대 예술계의 의의를 폭넓게 밝히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번 논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 선생님께서 토론 나오나요? 나오죠? 시간이 얼마큼 주어질지 몰라가지고 불안합니다. 이 교수님 드립니다. 이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위한 그 필연적인 이야기 먼저 두 가지 드리면 우선 이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해준 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신동엽 문학관 김 관장님 비롯해 심포지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쪽집게 같이 저를 배치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 것 같아요. 글을 읽기 전에도 생각했지만 읽고 나서도 신동엽 시인의 과거의 모습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또 혼자 웃었습니다. 우선 성은 제가 야간학교 근무했어요. 그 소위 옛날에 말하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 그래서 매일 자고 코피 쏟고 알폭스도의 별을 얘기하면 또 저보다 나이 많은 제자가 그 라면을 먹으면서 정말 신나를 까먹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신동엽 선생님이 시인이기 전에 야간학교 수업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 절감하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성원이라는 교지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교지 콘테스트에서 2번 1등을 했어요. 신동엽 시인 그 지도해가지고
제가 또 교직 콘테스트에서 1등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이제 정치 활동하신 도종환 씨께서 제가 교단 수기에서 교육부장 탔을 때 수상을 하고 해서 이제 연관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교실에서 시 아시죠? 이 시가 1968년도에 창작됐지만 1989년도에 신청문회 발표가 됐어요. 전교조 창립조합원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발표하고, 전교조 초기에 문예활동했던 저희 교육문화청에 김동남 선생님이 계시지만 시인들이 많이 그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노동해방문학에 제자 직공에 대한 이야기를 시를 처음 노예문에 89년 발표를 했습니다. 서너 가지가 교사 신동엽, 시인 손등업과 제가 오버랩 돼가지고 아주 참 묘했습니다. 저도 전교조 조합은 창립조합원인데 그런 일이 있고,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토론이고 질문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자료 좀 보시겠지만 이거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신동엽 교사 시인의 명성여고 시대 이야기를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토론이 되고. 그럼에도 제가 자료집을 어제 받아서 이렇게 페이퍼를 4장이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짧게 2가지. 뭐 이 교수님은 연구하시면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하셨을 거예요. 지금 증언 체록자가 3분입니다. 그 조순자 명인과 홍윤표 학생 그리고 백병동 선생입니다. 증언 체록자가 3분이고 그 3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27쪽에 보면 이제 이 교수님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증언은 첫째, 신동엽 문학의 전기적 사실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학 작품의 발굴 및 해석에 기여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 예술 예호가를 길러내고자 했던 1960년대 예술교육의 의의를 밝히는 기여한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뜻깊은 의의죠. 여기서 저희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보면 60년대, 61년부터 68년까지의 교사 양안학교 신동엽 선생님 시인의 그 활동에 대한 증언을 3분 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대성 교수님 고생해서 연구했는데, 물론 마지막 말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뤄놓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연구의 어려움 또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는 좀 더 증언 체록자를 보강하고 또 신청 보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질의 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 신동엽과 시인 신동엽으로서의 한계가 엄연히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조순자 학생과 홍은표 학생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실까요? 20쪽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취업 알선 겸 학교를 다니게 하신 편무선 선생님을 진짜 참교육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뭐 참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참교육 깃발 날리고 많이 징계를 당하고 억압을 다니는데 30년째. 요즘 같은 입시경력의 참교육자 누굽니까? 인류대학원 보내는 사람이 참교육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마 신동엽 시인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뿐만 아니고 직장, 취업, 호구지책을 위해서 바른 길 안내하는 분이 참교육자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편 선생님이 참교육자고, 바로 밑에 줄 그 홍은표 제자는 이렇게 써요. 이에 비해 신동엽 시인과 그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 석가탑을 비롯한 그 당시에 문화에서 활동했던 신동엽 시인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제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동엽 교사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성원 교지를 만들고 뭐 오페라트 제작하고 참석을 했지만, 실제 매일 와서 졸고하는 그 양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 신동엽은 잘 안 보이고 시인 신동엽은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아마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 결과가 좋은 쪽으로만 하지 말고 60년대, 61년, 68년까지의 양안학교 교사였던 시인이자 이전에 교사 신동엽의 어떠한 역할에 한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고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질적 연구 자체가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일반화 연구는 아니고 그 당시의 기억을 그나마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반화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만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실전 연구라서 이제 일반화는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계속해서 보강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홍 선생님은 이제 몇 차례 정도 더 만나서 조금씩 더 정보를 이제 부탁을 드릴 생각이고, 또 지금 만남을 꺼려하시는 제자분들도 한 분 정도 더 계시죠. 있으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 정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연구 논문 쓸 때 한계를 지적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은 저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예술 교육으로서의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역할은 조금 하겠는데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제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라고 할 때 홍 선생님한테는 취업 자리에 있어야지는 교사 좋았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학생한테는 자기한테 차분하게 시를 읽어주면서 문화적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교사들 좋은 교사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 한계들을 어떻게 지적할지는 잘 이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오페타 석가탑과 문학의 밤 그리고 교지 성원 이 작업에 참여했던 제자들을 만나면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분이 아쉽게도 그분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은 신능엽신의 예술교육의 의의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언젠가 제가 혹시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라도 좀 인연이 닿거나, 아니면 사실 발표를 하면은 그 글을 읽고서 또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연락이 닿으면은 교지 성원과 문학의 밤, 오페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 이 한계들을 같이 또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교수님 언급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두 분의 노력은 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거, 그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교사들은 필요한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사니까 문예부라든가 조순자 명희처럼 예체능 쪽 가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교사였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